건강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입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유행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델타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이 오미크론 변이 여파도 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방역 패스와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그 새로운 상황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빠르게 개발이 되면서 정복에 가까워지나 싶었는데 이 새로운 변이가 또 연이어 등장하면서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이었어요. 이 또 하나의 강력한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등장하면서 이 3차 접종에 대한 궁금증 역시 늘고 있는데요. 자, 관련 이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변이부터 좀 볼까요?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좀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 보고된 곳이 어디죠? 오미크론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 보고됐고요. 검출국은 한 달여 만에 벌써 10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네. 확인된 감염자는 지난해 12월 21일 기준 약 7만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지역사회 전폐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면서 런던에서는 확진자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됨에 따라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감염 상황 어느 정도 되나요? 국내에서도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인천 미추홀구의 이제 한 교회를 중심으로 네. 의심자가 발생하다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서 그 인천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했는데 이후 해외 유입군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 어린이집 등 이런 접촉을 통한 감염과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우주 교수는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한 2배에서 5배 높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감염 사례도 이틀 2배로 늘어나는 등 이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여름 발생한 델타 변이 팬데믹 상황이 오미크론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어떻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까요? 그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우주 교수는 특히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높고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돌파 감염, 감염됐던 사람에서 재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된다. 기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올해 1월이면 이제 그 오미크론 우세종으로 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즌 1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작년 초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시즌 2는 작년 5월 인도에서 시작해 7월경 전 세계로 퍼진 델타 변이 팬데믹, 시즌 3는 업그레이드된 오미크론이 이제 열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은 어떤 조치를 좀 취해왔습니까? 지난해 12월 17일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국내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 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 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그리고 사회 PCR 검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방역 강화 조치는 확산 속도를 늦출 뿐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충분히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 문제라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한 국내 추가 전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확산 시기를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입국자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나라들에서 봉쇄 조치하면서 아니 오미크론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게 델타 변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전파력이 어느 정도나 강하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까? 그 오미크론 변이의 평균 잠복기는 3.6일.
선행 감염자와 2차 감염자의 증상 발생 간격을 뜻하는 세대기는 평균 3.1일로 델타 변이보다 좀 짧습니다. 그 확진자의 가족에게 전파되는 2차 발병률은 약 45%로 델타 변이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파력은 기존 변이체보다는 강력한 게 맞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그에 반해 증상은 좀 약하다고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최초로 발견한 안젤리크 쿠체 박사가 오미크론의 증상은 극히 경미하며 세계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젤리크 쿠체 박사는 국내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벼운 증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많이 아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사를 가서 만나보라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치료한 오미크론 환자는 40세 미만이 대부분이어서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었지만 노인층이 감염되면서 앞으로 몇 주 사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아,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서 안심을 해서도 안 되겠군요. 그러면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감염자들도 모두 경증 상태였고 위중증 환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이 50대 이하라 중증으로 악화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상당히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이게 뭐 치명력이라든지 중증력 등이 약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백신 접종 효과로 이런 치명률이 감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김우주 교수는 독일의 한 학자가 호흡기 바이러스 특성상 전염력이 빨라지면 치사율 감소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경향이고 가설일 뿐이다. 네. 전염력이 빠른 오미크론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도 봤는데 아직은 가설인 것 같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신종 인플루엔자도 그 초기에 사망자가 발생하다가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을 쓰면서 감소했다. 21세기에 맞는 의료적 조치들로 인해 떨어지는 것이라며 코로나는 나온 지 2년밖에 안 된 신종 바이러스라서 적응력이 높다. 바이러스가 스스로 치사율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1년간 백신 접종을 하면서 떨어진 것으로 본다. 결국 백신 접종을 널리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은 필수라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현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오미크론을 감기처럼 치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증도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까? 최현석 교수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여러 자료가 모아져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증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초기에 임상가들의 판단으로 기존의 다른 변이를 가진 바이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 국가별로 나오는 자료에서도 중증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긴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환자가 발생하고 중증으로 진행하고 하고 이제 사망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직까지는 이 질환의 전체적인 경과를 충분한 숫자에서 보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남아공 확진자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어서 초기 경험이 상대적으로 경할 수 있는 사람에서의 보고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 아직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경한지 알기 어렵고 고령이라면 상대적으로 경한 바이러스라도 위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사망한 분이 발생했다는 이제 보고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아직은 우리가 안심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대응책은 예방접종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도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좀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관련해서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기존에 개발된 백신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방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남 교수는
처음에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많은 백신 학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백신이 유도한 항체를 회피하지 않을까였다. 항체 중화 농도도 이제 많이 떨어졌었다라면서도, 그런데 최근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을 맞은 그룹이나 화이자 등 mRNA 백신을 3번 연속으로 맞은 그룹이나 모두 70에서 한 76% 정도의 방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교수는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한 백신주와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인체는 항체를 스스로 계속 개량해내는 능력이 있다면서 처음에 들어온 스트레인에 비해서 항체를 더 질이 좋은 항체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서 조금씩 개량하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좋은 방어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다고 이제 부연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를 보려면 일단은 3차 접종까지는 맞아야 하는 거죠? 예, 그 남재현 교수는 3차 접종을 해야지 인체의 그런 능력을 부스팅해주는 효과가 나타난다 때문에 꼭 3차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 위중증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기간이 짧아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진 않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데이터를 보면 mRNA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들의 그 입원 예방 효과가 70%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며 2번 맞았는데 그 정도면 3차 접종을 하면 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부스터샷이라고 불리는 이 3차 접종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제 추가 접종이 아닌 3차 접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층과 우선 접종 직업군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 시행되던 3차 접종이 그 18세 이상 전 국민 접종으로 확대됐고, 또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은 지난 12월 집중 접종 기간 동안 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바로 접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3차 접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코로나 확진을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그 미접종 후 확진군에 비해서 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9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방역 당국이 이제 지난해 4월 3일부터 12월 4일 발생한 확진자 36만 2,083명으로 대상으로 그 확진자에서의 예방 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예방 효과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또 2차 접종 후 확진군 대비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6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92.2%에서 100%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3차 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의 연구를 보면 3차 접종을 한 사람은 2차 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서 감염 예방 효과가 11배, 그리고 그 위중증 예방 효과가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을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위험도를 확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최근 조사한 통계를 통해서도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요.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 3차 접종을 가장 먼저 진행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입소자, 종사자들은 11월 초중순까지는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이 보고됐었는데 최근 80% 이상 3차 접종을 완료하면서 감염 사례가 많이 감소했다. 이것은 그 3차 접종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백신도 참 종류가 많잖아요. 그 종류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국내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중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mRNA 백신으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초기에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심으로 이제 접종이 진행됐는데 최근에는 그 mRNA 백신 중심으로 전환되는 이제 모양새입니다. 추가 접종 또한 그 기본 접종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mRNA 백신으로 접종이 이제 권고되고 있고 얀센 백신 접종자만 같은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3차 접종까지 이루어져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 효과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좀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괜찮은 겁니까? 예, 관련해서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어떤 백신으로 기본 접종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면서 3차 접종 시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사용한 영국의 데이터만 봐도 1, 2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은 후에 화이자로 추가 접종한 경우와 화이자로만 1, 3차를 이제 그 접종한 경우 모두 오미크론 변이 대응에 70% 이상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은 70에서 75%, 델타 변이에 대한 대응 효과는 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즉 3차 접종을 통해 방어력이 충분히 상승되고 효과가 유지된다는 내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종류를 바꿔가면서 접종을 하는 교차 접종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차, 3차 백신 접종이 달라지는 교차 접종에 대한 부분은 최근까지 좀 많은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그 교차 접종을 했을 때 위험도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불확실성을 낮추는 측면에서 1, 2차 접종에서 사용했던 백신을 3차 접종에 활용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교차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에 따라서는 그 교차 접종의 면역 반응이 더 좋게 보고된 자료들도 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부스터로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면역 반응이 다른 조합들보다 더 좋게 보였던 경우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스터 접종으로 mRNA 백신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얀센 접종자는 그 얀센 백신을 부스터 접종으로 맞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안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백신의 종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3차 접종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좀 권유를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 3차 접종의 어떤 안전성 그리고 어떤 효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갖고 좀 접종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3차 접종에 이상 반응 신고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나 나타났는지도 좀 짚어보고 가죠. 예, 그 3차 접종 이상 반응 신고율은 기본 접종 후 신고된 그 이상 반응 건수와 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이제 따르면요.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이 먼저 진행된 70대 이상의 이상 반응 의심 신고율은 10만 접종 중 80.4건으로 1차 397.7건, 2차 317.4건에 비해서 매우 낮았습니다. 또 전체 3차 접종자의 이상 반응 의심 신고 중 그 중대한 이상 반응 의심 신고 비율도 4.6%로 1차 8.5%, 2차 7.9%에 낮았고 사망 신고율도 이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신고율은 1차 4.7건, 2차 3.9건이었습니다. 70대 이상의 3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는 한 건이었는데요. 아나필락시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연령이 3차 접종 후 3일차 문자 조사를 통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1차와 2차 접종보다 3차 접종의 국소 및 전신 이상 반응 그 보고율도 모두 낮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도 처음이고 이 백신 자체도 모두에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의문, 궁금증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접종 기간이 단축된 그 부분도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2차 접종 완료 후 4, 5개월 이후로 권고가 됐었던 게 이제 3차 접종 그 기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는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예, 이와 관련해서 홍정희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달 10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접종 간격 단축에 대한 안전성 및 효과성에 대해 3차 접종을 더 빨리 맞는다고 이상 반응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런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면서 영국에서는 기본 접종 후 70일 후 84일 후 추가 접종을 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안전성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권고하진 않았지만 권고 기간보다 빨리 접종한 5접종 사례에서도 안전성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부스터로서 일정 기간 지났을 때 떨어지는 그 면역을 끌어올리고 장기간 지속시키는 최소한의 기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3차 접종 간격이 성인의 경우는 3개월이지만 뭐 어르신이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2달
2개월로 지금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너무 빠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까? 3차 접종에 대한 권고문을 낼 때 여러 문헌과 정보들을 검색하고 또 전문가 자문, 예방접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3개월 이후 접종을 이제 간격을 단겼고 예외적으로 면역이 저하되신 환자분들은 1, 2차를 맞더라도 충분하게 면역이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2개월 간격으로 부가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가적인 그 접종을 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횟수로는 4차 접종, 즉 부스터 개념의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면역 저하자는 28일 간격으로 3차 접종을 하고 있고 3차 접종 후에 6개월 후에 좀 추가 부스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령층은 사실은 면역 체계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해도 면역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하던데 그래서인지 고령층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3차 접종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면역 노화라고 해서 갖고 계신 면역 반응이 좀 짧고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 나타나거나 네. 또는 나타났던 면역 반응이 빠르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백신이 의미가 없다라는 설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연구 자료가 보고됐을 때 고령이신 분들에 있어서도 예방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었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정도가 고령이신 분들에 있어서는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부스터 접종에 대해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3차 접종의 효과가 더 떨어지거나 없다고 보여지지는 이제 않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면역 반응이 약하고 면역의 노화가 있다는 점은 오히려 백신 접종이 더 필요함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면역 체계로는 감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3차 접종이 진행 중이고요. 이미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어떤 나라들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4차 접종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여질까요?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네. 대상은 의료진과 60세 이상 국민이고요. 3차 접종이 한창인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의 그런 효과, 안전성 정보가 축적되면 이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본 후에 4차 접종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확진자 발생률이 19세 이상 성인의 발생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추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5세부터 11세까지 접종을 검토 중이죠. 예,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연령을 5에서 11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유럽의약품청은 지난해 12월 5세에서 11세 대상 그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을 했고요. 프랑스 등 유럽 연합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청소년 접종에 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방역 당국이 이 같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그 백신 접종 연령 확대 여부가 이제 관건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참 국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여태까지 일상을 통제받은 국민들의 그 피로감이 정말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뭐 의료진뿐만이 아니고 방역당국 관계자,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요. 자, 여기에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일상 회복은커녕 이게 3년째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일 가능성이 더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그리고 접종 참여하시면서 이 고비를 좀 더 안전하고 슬기롭게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메리인 여기서 인사드리죠.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